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과학지를 보지 않을까요? 첫째, 내 분야가 아니라서, 즉 알아도 나한테 득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둘째, 과학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이유로 인해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하지만 이 과학지의 내용이 정반대로 첫째, 내 삶, 특히나 건강에 아주 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둘째, 그리고 과학적인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을 대신해 누군가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째와 둘째 이유로 인해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라이칸과 관련된 과학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권위 있는 과학지는 영국의 네이처 그리고 미국의 사이언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학적 사실은 이 두 가지 과학지를 통해서 처음 소개되고 나서 다양한 과학지를 거치며 과학계로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글리칸에 관련된 내용이 네이처에는 1995년, 사이언스에는 2001년에 각각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전문을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참 서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읽어주는 남자 뉴턴. 자료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자료는 뉴턴지입니다. 일본의 과학지로 200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지놈입니다. 유전체 진과 염색체 크로마점의 합성어인 게놈, 즉 유전체는 한 개체 유전자의 총 염기 서열을 의미합니다. 유전체 안에는 한 생물종의 거의 완전한 유전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유전체는 보통 생물의 DNA에 저장되어 있으며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R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게놈이라는 이 용어는 1920년대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식물학 교수 한스 빙클러가 만든 용어이기에 국내에서는 게놈이라는 독일식 발음으로 부르고 이후 이 유전체에 관한 연구가 주로 미국에서 발전되었기에 영어식 발음인 지놈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연구 주제명 등을 뉴스 등을 통해서 접했기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더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유전체를 연구했을까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말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은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모든 물건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머릿속에 생각으로 존재하던 문서화되어서 종이로 존재하던 컴퓨터의 파일로 존재하던 반드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복잡한 기계들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부품이 정확한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세포수는 약 60조 개라고 합니다. 세포는 각각 독립된 생명체이기에 인간의 몸은 약 60조 개의 생명이 모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거대 기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성장하고 소화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등등 수많은 활동을 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신비이며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의 복잡성을 합쳐도 인체의 복잡성에는 절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설계도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리프로덕션, 재생산, 즉 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기계와도 다른 생명체만의 특징이죠. 생명체가 생식을 통해 번식을 할 수 있으려면 생명체 안에 생명체를 구성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담겨서 후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정자와 난자이죠. 이 정자와 난자 안에는 인간을 이룰 수 있는 정보가 담겼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를 찾아서 내용을 해독하면 인간의 수많은 문제, 질병, 비만, 노화 등등 생로병사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첫 번째 설계도의 후보로 삼은 것이 바로 유전체입니다. 그러나 유전체인 DNA와 RNA 모두 4가지 코드가 일렬로 쭉 연결된 선형의 구조였기 때문에 인체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유전체를 모두 해독한 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계도의 후보로 삼은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단백질 또한 20가지 코드인 아미노산이 선형으로 연결된 구조였기 때문에 인체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세 번째 설계도의 후보로 삼은 것이 바로 당입니다. 당은 약 8개의 당이 약 5군데에서 결합하는 입체적 결합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조합의 수가 유전체와 단백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합니다. 당이야말로 인체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기에 유전체, 단백질에 이어 제3의 코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당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 즉, 인체의 생명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는 이미 다 밝혀낸 유전체도 아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도 아닌 당사슬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달콤하다 라는 말이 글리코입니다. 이 단어가 어원이 되어서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자연계에는 200여 가지 단당류가 있는데 대다수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중 약 8가지는 세포 표면에 복합 당질이라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 단당류를 글리코라고 부르고 영양소의 일종이기에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슈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글로 번역하면 달다라는 뜻이기에 당영양소라고 부릅니다. 또한 탄수화물이고 면역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국내 방송에서는 면역 탄수화물이다 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약 8가지의 이 당이 여럿이 모여서 더 복잡한 형태로 결합되게 되면 당이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다당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합 당질이라고 부르거나 마치 사슬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당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선모 혹은 촉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글리코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결합에 따라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으면 당단백질, 글리코프로틴, 지질과 결합되어 있으면 당지질, 글리콜리피드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글리코캘릭스, 글라이칸 등의 용어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용어는 그리스어인 글리코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 즉 인체의 생명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는 이미 다 밝혀낸 유전체도 아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백질도 아닌 당이 결합된 세포 표면의 구조물 당사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 인체는 약 60조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기능하는 유기체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세포는 반드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 즉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체의 수많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
즉 대화를 합니다. 인간은 언어, 즉 소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지만 세포는 소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대화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시각이 존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 즉 수화라는 대화법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포는 음성은 물론 시각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과연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곤충이 서로 더듬이를 부비며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법에 더 가깝습니다. 세포는 약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습니다. 이 당사슬을 이용해 서로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것이 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대화의 체계입니다. 또한 이 당사슬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반드시 서로 짝이 되는 당사슬이 있습니다. 한 세포의 열쇠 당사슬은 반드시 다른 세포의 짝이 되는 자물쇠 당사슬을 만나야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이 약 10만 개의 당사슬 언어로 세포는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송신과 수신이 분리되어 있는 전화기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전화기를 거꾸로 들고서는 소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당사슬입니다.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 즉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하고 경미하게 보이는 혈액형으로부터 우리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암의 전이에까지 인체의 모든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당사슬이고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세포의 얼굴 역할 또한 그리고 세포 간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의 역할 또한 당사슬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놈 해독의 완료 뒤 포스트 지놈, 여기서 포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 이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놈, 즉 유전체 연구를 한 이후를 뜻합니다. 포스트 지놈, 즉 유전체 연구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 당사슬이다.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암호인 DNA보다 복잡한 정보를 지닌 당사슬은 연구가 어렵다. 그러나 당사슬은 우리의 혈액형이나 수정에 관계할 뿐 아니라 독감의 감염이나 암의 전이 등 질병의 메커니즘에도 관여하고 있다. 여기서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작용 원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의 작용 원리 그리고 질병의 구조에도 당사슬이 관여하고 있다. 당사슬의 연구에 의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생명 현상을 밝히거나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당사슬 연구의 최전선을 소개한다. 2003년 지놈의 해독을 완료하였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생명 현상의 전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지놈의 해독에 따라 질병에 걸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어 제약의 기본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려졌다. 그럼 지놈 해독 완료라는 목표를 끝낸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해명해야 할 것인가? 포스트 지놈이라고도 하는 그 중요한 후보 가운데 하나가 당사슬이다. 당사슬이라면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도 혈액형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A, B, O, AB 등 4종류의 혈액형으로 나누는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의 당사슬 모양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이 당사슬이란 바로 세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적혈구뿐 아니라 당사슬은 세포와 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즉 세포가 서로 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의 현장과 고속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의 구조 등이다. 우리 몸의 유지에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질병에도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암세포에서는 특수한 당사슬이 출현한다. 그리고 암의 전이와 바이러스 침입 때는 우리 세포의 당사슬이 악용된다. 이 세포의 얼굴을 이해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밝히거나 새로운 치료약을 만들려는 연구가 지금 주목되고 있다. 세포의 얼굴 당사슬은 수정에도 필요하다. 당사슬은 글루코즈와 퓨코즈 등의 당이 사슬 모양으로 이어진 것으로 우리의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당사슬은 핵산, 단백질에 이어지는 제3의 생명사슬이라고 한다. DNA, 디옥시리보핵산이나 RNA, 리보핵산의 구성 요소이며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DNA와 RNA는 당과 인산, 염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세포의 얼굴로서 작용하는 복합당질이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복합당질이란 단백질과 지질의 당사슬이 결합한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몸속의 모든 단백질 가운데 50% 이상의 당사슬이 덧붙여져 있다고 한다. 세포막에는 단백질과 지질이 메워진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 당사슬은 단백질과 지질에 결합한 복합당질의 일부로서 세포의 표면에 수염처럼 나와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친구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를 분간하는 것처럼 세포끼리는 당사슬에 의하여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자가 난자와 만나 수정할 때도 당사슬이 관여한다. 난자 표면은 난자를 보호하는 난항막으로 덮여 있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자가 이 막을 돌파하여 난자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자는 난항막 표면에 나온 독특한 당사슬과 결합함으로써 난항막을 돌파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가사의하게도 인공적으로 난항막을 제거하고 정자를 보내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사슬을 개입시킨 커뮤니케이션은 수정의 필요 조건인 셈이다. 세포의 얼굴인 당사슬이 몸속의 여러 곳에서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이미지 그림. 가운데 세포끼리 당사슬을 매개로 하여 결합함으로써 작용한다. 왼쪽 위 당사슬이 관여하는 세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으로는 고속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의 구조, 왼쪽 아래 백혈구가 실시하는 혈관벽의 세포 감시, 오른쪽 아래 수정 등이 있다.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는다. 몸을 만들 때도 당사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의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신경회로를 형성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정보는 신경세포 속에서 전기 신호로 전해지지만 신경세포만으로는 속도가 늦다. 그래서 신경세포에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글리아세포의 일종이 단단히 감아 절연체를 이룸으로써 고속의 정보 전달을 실현하고 있다. 이 수초라는 구조를 만드는데 당사슬이 필요한 것이다. 당사슬이 없으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단단히 감기지 않아 완전한 절연체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래서는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없다. 이 수초 형성에 관여하는 당사슬을 만들지 못하게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는 경련과 운동 실조가 나타나고 곧 죽어버린다고 보고된 바 있다. 나아가 당사슬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컨대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당사슬을 감시하면서 혈관 속을 돌아다니고 있다. 백혈구는 혈관을 굴러 혈관벽의 세포 표면에 나와 있는 당사슬과 접촉하면서 검사해 나간다. 마치 안색을 살펴 나가는 것 같다. 염증 등 이상이 일어난 부분에서는
당사슬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상이 있는 당사슬을 검지하면 면역세포를 모으거나 침입물을 공격하는 등으로 대응한다. 이처럼 당사슬은 수정이나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언제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백질에 당사슬이 부과되는 모습. 1번. 핵에서 DNA 정보가 RNA에 복사된다. 2번. 리보솜에서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된다. 3번. 합성된 단백질에 소포체에서 당사슬이 부과된다. 4번. 당사슬은 골지체에서 효소에 의해 깎이거나 부과되는 등 트리밍이 이루어진다. 5번. 목적하는 당사슬을 가진 단백질이 세포 표면으로 운반된다. ABO식 혈액형은 당사슬에 의해 분류된다.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모양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O형이 기본형이며 O형의 당사슬을 만드는 효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A형과 B형은 각각 다른 당을 부과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당이 서로 다른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 AB형은 A형, B형, 양쪽의 효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쪽의 당사슬이 모두 있다. 지놈 정보를 벗어난 당사슬. 그럼 당사슬은 어떻게 덧붙여지는 것일까? 단백질에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당사슬은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효소의 작용에 의해 합성된 단백질에 부과된다. 이어 단백질의 수송 경로인 골지체 속으로 이동하면 각각의 세포에 필요한 모양으로 다듬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당사슬이 붙은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운반되는 것이다. 당사슬의 연구를 계속하는 일본 오사카 대학의 다니구치 나오유키 교수는 당사슬의 불가사의한 점은 유전자 정보의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합성된 뒤 부과되는 점이다. 지놈 정보를 벗어난 불가사의한 정보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당사슬을 부과하거나 떼거나 하는 작용을 가진 효소는 단백질이므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소가 어디에서 어느 단백질에 당을 수식하느냐는 수수께끼이다. 특정 유전자에 따라 정해진 세포에 당이 부과되는 예도 있다. 우리의 ABO식 혈액형은 특정 효소의 존재가 직접 어느 혈액형이 되느냐에 결부되어 있다. 사람 혈액형의 기본형은 O형이다. O형의 당사슬을 만드는 효소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그것에 덧붙여 A형, B형인 사람은 각각 A 효소, B 효소를 가진다. A 효소, B 효소는 각각 다른 종류의 당을 당사슬에 추가한다. AB형은 양쪽 모두의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A형의 당사슬과 B형의 당사슬 모두를 갖는 상태이다. 이처럼 ABO식 혈액형은 특정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효소가 정해진 부분의 당사슬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예이다.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 독감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는 모습. 바이러스 표면의 HA가 세포 표면의 당사슬을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침입한 세포 속에서 증식한 바이러스는 감염 세포의 세포막을 걸치고 밖으로 나온다. 출하. 그때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있으면 새로운 HA와 결합하여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NA가 당사슬을 절단한다. 세포에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모습을 그렸다. 왼쪽이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모습. HA가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오른쪽은 밖으로 나온 출하의 모습. NA가 세포의 당사슬을 절단하여 출하하기 쉽게 한다. 바이러스는 감염과 탈출에 당사슬을 이용한다. 그럼 당사슬과 질병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바이러스는 세포의 당사슬을 목표로 삼아
감염을 시도한다. 독감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 등 각각의 바이러스가 노리는 당사슬은 다르지만 당사슬을 인식함으로써 세포에 침입하여 감염한다. 당사슬과 바이러스가 결합하지 않으면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 2005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형 독감이 크게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독감의 예방접종은 바이러스의 미세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가 있는 독감 치료약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독감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의 당사슬과 결합하는 HA, 헤마글루티닌, 같은 당사슬을 해체하는 NA, 노이라미니다아제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세포에 감염할 때는 HA가 당과 결합함으로써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세포 감염에 필요하게 될 당을 해체하는 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올 때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감염한 세포의 세포막을 걸치고 밖으로 나온다. 그때 당과 HA가 결합해버리면 응집하여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된다. NA는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감 치료약 타미플루는 독감 바이러스 NA의 작용을 억제하여 감염된 세포로부터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약이다. 환자의 몸속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감염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HA와 NA 양쪽을 결합하여 그 작용을 억제한다는 화합물도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감염을 막고 감염되었더라도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 효과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르지 않는 듯하다. 즉, 바이러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약이 되면 신형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약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의 개발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암의 전이에 관여한다. 당사슬은 암의 전이에도 관여한다. 전이하기 쉬운 악성 암세포에 나쁜 당사슬이 많이 보인다. 나쁜 당사슬이 세포 표면에 있으면 암세포끼리 접착하기 어렵다. 그래서 암세포가 혈관으로 흐르기 쉽다. 그리고 혈관벽, 내피세포에 달라붙기 쉬우므로 병소 이외의 부분에 쉽게 침윤한다. 그것에 대하여 당사슬을 부과하여 좋은 당사슬로 만들면 병소에서 암세포끼리 결합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내피세포에 달라붙기 어렵기 때문에 전이도 어려워진다. 나쁜 당사슬은 병소에서 세포끼리 접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이하기는 쉽다. 당사슬을 부과하여 나쁜 당사슬을 좋은 당사슬로 바꾸면 병소에서 세포끼리 접착하기 쉽고 전이하기는 어려워진다. 암의 전이에도 관여한다. 당사슬의 작용이 급속하게 해명되고 있는 질병이 암이다. 암화한, 즉 암으로 변한 세포에는 특수한 당사슬이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간암, 췌장암 등의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 당사슬이 나타난다. 그래서 암이 어떤지, 어떤 유형의 암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슬은 암의 표지로서 실제의 검사에 이미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당사슬은 암의 성질에도 관여하는 것이 알려졌다. 전이하기 쉬운, 이른바 악성암에서는 나쁜 당사슬이 출현한다고 한다. 나쁜 당사슬이 있으면 암세포는 병소에서 밀집하기 어려워진다. 즉, 암세포끼리 떨어지기 쉬워 혈액에 흘러나오는 암세포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당사슬은 혈관벽,
내피 세포에 달라붙기 쉬운 성질도 있다고 한다. 혈관에 붙은 암세포는 혈관벽을 파괴하고 조직 속에 침입한다. 이에 따라 원래의 병소와는 다른 부위에 암이 전이되는 것이다. 이 전이되기 쉬운 암을 당사슬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전이되기 어렵게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쥐의 실험에서 암세포의 나쁜 당사슬에 당사슬을 하나 더 추가하여 그것을 좋은 당사슬로 바꾸어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좋은 당사슬이 되면 우선 병소에서 암세포끼리 결합하기 쉬워진다. 단단히 결합함으로써 혈액 속으로 암세포가 흘러들기 어려워진다. 만약 혈관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달라붙기 어려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침입하는 경우가 적어진다고 한다. 이 나쁜 당사슬은 사람의 피부암이나 위암, 유방암 등에 나타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당사슬을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암의 전이를 막는 약의 개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욱 해석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한다. 당사슬이 폐기종의 직접 원인. 그 밖에도 당사슬이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그럼 실제로 당사슬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고 있을까? 다니구치 교수 등의 그룹은 어느 특정 단백질에 결합하는 당사슬이 결손되면 생쥐가 폐기종을 발증하는 것을 밝혀냈다. 2005년 10월 미국 과학원의 논문집에 발표. 다니구치 교수는 당사슬 유전자, 당사슬을 부과하는 효소의 유전자를 결손시킨 생쥐를 만들었더니 생쥐에 다양한 질병이 나타났다는 실험 보고는 많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단백질에 결합하고 있는 당사슬의 결손이 몸에 어떤 작용에 영향을 미쳐 질환이 일어나느냐는 메커니즘을 증명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폐기종은 미국에서는 사망 원인의 4위, 일본에서도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한 환자의 수는 500만 명이라고 하며 해마다 수천 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질환의 메커니즘까지 해명되면 치료약과 치료법의 확립에 매우 근접해진다. 일본의 당사슬 연구는 세계적으로 앞서 있으며 특기라 할 만큼 기술이 확립되어 있다. 당사슬 유전자에 대해서도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의 나리마스 히사시 박사 등을 중심으로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견된 당사슬 유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본의 연구자가 발견한 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근디스트로피와 당뇨병 등의 원인이 당사슬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당사슬의 연구에 의해 기대되는 것. 뇌변성 질환, 인공혈관, 독감, 사스, 간염, 간경변, 간암, E형 당뇨병, 근디스트로피, 인공관절, 뇌, 신경의 재생, 폐렴, 폐기종, 폐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O157, 전립선암, 난소암, 당사슬을 사용한 조직의 재생, 당사슬을 사용한 난치병이나 생활습관 질병의 신약, 당사슬을 사용한 종양 표지, 당사슬을 사용한 감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의 신약, 당사슬을 사용한 암과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약, 당사슬 연구에 의해 기대되는 성과를 정리하였다. 기사에서 소개한 감염증과 암의 전이 이외에 생활습관병, 알레르기 반응 등에도 당사슬의 관련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당사슬은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재생의 실현에도 관계하고 있다. 나아가 조기 발견이 곤란한 암의 새로운 종양 표지를 개발하는 데도 기대되고 있다. 이상으로 자료 읽어주는 남자 뉴턴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